자, 교재 3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중개 업무 편입니다. 자, 지금 단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갑니다. 좀 전에도 진행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준비하셨고, 등록이 안 되는 사유를 결격 사유다, 이렇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등록이 되었으면 뭐를 하겠습니까? 중개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중개 업무를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와 일을 하게 된다? 고용인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인을 직원들이다 라고 부르고, 직원하고 법률적인 관계가 준비되어 있겠죠. 자, 상단 30페이지 고용인의 종류부터요.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다부터 줄 것이야 됩니다. 이를 두어야 한다 라고 들으면 틀린다. 두어야 한다 줄 것고 X까지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조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고용인은 누구랍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란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직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에서 지금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고용인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임의적인 사항이구나. 그러니까 소속 공인사는 10명이 있어도 되고 1명도 없어도 되고 중개보조원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2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둘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2번, 이런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고해야 된다 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고용은 언제까지 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한번 고용을 했던 사람이 언젠가는 그만두겠죠. 언젠가 그만두는 것을 해고다 그러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그럽니다.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하는 것이 신고사항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용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중요하게 체크하실 것. 이것도 또 중요한 취지를, 배경을 한번 설명하면, 이 입문과정은 그래도 배경까지 설명하니까 그게 좋은 시간이죠. 예전에 고용은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10일 내로 하라 그랬어요. 그 10일 내로 신고하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겠죠. 채용했을 때 지금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10일 내로 신고하라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신고를 잘 한다 하지 않는다? 잘 안 합니다. 왜 잘 안 할까요? 왜 잘 안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거 가입해 줘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사장이 50%, 직원이 50% 이렇게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의 특징은 지금 직원이 채용되었다 해서 바로 생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거 납입하는 게 사장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취업한 사람도 별로 안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고를 안 해.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이 딱 되면 10일 내로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적발 딱 되면 들어온 지 3일 됐거든요. 이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라. 그죠? 아, 그래서 이게 법에 미비점이 있다. 그래서 고용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업무를 했다면 반드시 고용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 취지로 이걸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배경은 그렇고, 여러분들은 고용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업무 개시 전. 그런데 고용한 사람이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해고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집니다. 이게 왜 잘 안 지켜지는가 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사정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렇게 법을 잘못 바꿈으로써 자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이 시정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배경이고, 여러분들은 시험용으로서 고용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0일 내로 신고사항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서론이고 이제 지금부터 본론으로 가는데 하단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하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은 이거고 중개보조원이 하는 역할은 이거다. 이거는 앞에서 수업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나오면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할 수 있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된다라는 게 역할. 그거는 됐고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2번 별표입니다. 이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는 부분인데 첫째 조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의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본다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 본다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간주조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간주한다. 그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하고 관계에서 시험에 물을 쓸 때 이 지문을 빼고 시험에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 했으니까 제가 한번 옮겨 적겠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용인의 행위는 고용인이 두 사람이라는 건 이야기했죠.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라고 돼 있고 여러분한테 이 조문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만약 여러분 시험에서 조문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지금 중요하다 그랬고 제가 한번 옮겨 적었습니다. 일단 고용인은 누군지 아시죠? 두 사람이 한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시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 뭐가 틀렸습니까? 그래, 지금 업무상의 동그라미 하라 그랬잖아. 그죠? 고용인의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중개보조원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테레비가 깨진 것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말이 뭐다? 업무상 행위는.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부터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 고용인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본다는 민법에서 간주된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를 간주조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간주조항인데 이거를 설적 시험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X다 이거까지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추정, 본다, 간주된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은 왜 틀립니까? 또 이렇게 굳이 묻는다면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라 그럽니다.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추정으로 해석해버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렇게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법에서는 어떻게 했다? 본다.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간주조항이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추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정이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주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 필기는 하지 말고 타과목이니까 옆으로 살짝 한번 가봅시다. 추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민법, 등기법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만나는데 우리나라 등기라는 말 아시죠? 등기는 확정력이다, 추정력이다. 추정력이다 그럽니다. 추정이 뭐라 그랬죠?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이 말하고도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왜 그런 말이 있는지를 한번 봐요. 등기니까 필기하지 말고 듣습니다. 1번에 소유권 갑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이 언로됐습니다. 즉 갑이 을에게 집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한 1년쯤 있다가 갑이 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송?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소유권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소를 내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원고. 소를 받는 자를 피고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물어봤겠죠. 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냅니까? 원고 보고 물으니까 내가 이 집을 1억에 파는데 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돈이 9천만 원 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9천만 원을 받고 등기부터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1천만 원을 해결해 주겠소. 그 말을 믿고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1천만 원을 안 주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도 당연히 이 이전은 잘못됐으니까 소유권을 돌려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 원고의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 보고 물어보니까 왜 1천만 원을 지급 안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3년 전에 내가 갑에게 개인적으로 1천만 원 빌려준 게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9천만 원밖에 안 줬지만 사실은 대금을 다 납부했으니까 나는 못 돌려주겠다. 이 사람 피고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말이 다르잖아. 그죠? 그럼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판해 봐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증거를 제시하겠죠. 그래서 재판이 끝났는데 끝나니까 원고가 성소했어요. 원고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고의 말이 맞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원고의 말이 맞다면 지금 2번 소유권 이전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서 등기관이 말소를 딱 시킵니다. 말소를 딱 시킴으로써 이 등기부의 소유권은 다시 누구로 돌아간다? 갑으로 돌아가겠죠. 아, 이거를 딱 보니까 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을이라는 확정을 해주는 거다? 추정을 해주는 거다? 추정을 해주잖아.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언제든지 번복하니까 우리나라 등기부는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피고가 이겼어. 그럼 피고의 말이 맞다 이 말이잖아. 그죠? 피고의 말이 맞다면 아직 등기부는 그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을로 되어 있다고 해서 확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주는 힘이 등기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믿을 수 없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그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등기 시간에 계속 나오는 말, 등기부는 확정력이 아닌 무슨 력? 추정력. 그 말은 공신력 없다. 그 말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말하고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앞으로 등기에서도 민법에서도 많이 만나는 단어 추정하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지금은 소송을 했으니까 뭐 누구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소송을 안 한 상태, 아직까지 이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누구로 돼 있다? 을로 돼 있다. 그럼 을일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내가 이 집을 샀다. 그러면 3번 소유권 이전 병이라는 사람이 넘어오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소송을 해가지고 갑자기 을이 삭제가 딱 돼버리면 이 병은 누구하고 거래했다? 주인 아닌 사람하고 거래했잖아. 그죠? 이 사람은 큰 뭐가 발생한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주의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병이라면 골 때립니다.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을로 돼 있으니까 을일 것이라고 믿고 대금을 다 납부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사 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더니만 소유자가 갑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럼 주인 아닌 자하고 지금 거래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 대금은 누구한테? 을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판이지 자기한테 보호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라면 이 정도 상태가 딱 돼버리면 벌써 소주 한 2병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주 2병 마시고 등기부 펄렁펄렁 거리면서 대여변에 막 뛰다닙니다. 나는 등기부를 믿고 을이라고 보고 거래했는데 갑자기 을이 아니란다. 이 사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막 대여변에 막 뛰다닌다니까요. 그러면 공반 여러분이 뒤에 가가지고 등기부는 공신력 없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러면 끝난다고 그게. 그죠? 좀 느낌이 좀 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법이었다면 그럼 이런 느낌도 가져봐야지. 그러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 뭐를 믿고 거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런 궁금증은 어디서 공부해봐라? 등기부를 공부하면 해봐요. 그죠? 그까지 이야기 다 하려면 우리 수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추정 그리고 보호를 어떻게 받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보호 못 받도록 안 해놨겠죠. 이 사회적인 제도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느낌도 가지시면서 등기 수업도 들어보시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또 다음에 또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공시법은 무슨 요일 하죠? 오늘이 목요일 중개사법이면 수요일 어제 했네. 그죠? 어제 공시법 하는데 지금 지적하고 있죠. 등기법 했습니까? 지적했습니까?
지적부터 하면 요즘 공시법 교재가 앞에 지적부터 나오고 지적이 끝나야 등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한 달쯤 있어야 나올 이야기겠죠. 등기 시간에 가야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죠?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등기부는 확정력이 아니고 뭐 추정력. 추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준다. 그러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하면 틀린다. 그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면 틀립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본다. 간주된다라는 조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취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을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 고용인 이 두 사람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라는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과실 책임이다 그래요. 당신이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다? 무과실 책임이다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 아니고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지는 책임을 무과실 책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와 달라지잖아요. 사회의 정의는 잘못을 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인데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져야 돼. 그걸 뭐라 부른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무과실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지금 이 예를 수십 번을 듣습니다. 귀에 막 닦지 않도록 입력을 시킬 건데 무과실이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살짜리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공놀이를 하다가 수퍼에 있는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럴 정도 할 수 있겠죠. 아기가 공놀이 하다가 놀다 보면 슈퍼마켓에서 유리창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 유리창 값이 30만 원 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슈퍼 주인은 과실이 있는 5살짜리 아기한테 가서 야, 네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책임져라, 물어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기 엄마한테 가겠습니까? 지금 묻는 질문도 상식입니다. 상식. 5살짜리가 30만 원을 물어줄 능력이 없다는 건 상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슈퍼 주인이 애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당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30만 원 물어주세요. 그러겠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공놀이를 할 때는 조심해서 놀아야 되고 특히 저 악랄한 슈퍼 유리창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평소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을 못 지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엄마가 나는 과실이 없으니까 책임 못 지겠어.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 지나가는 제3자인 여러분들이 이 엄마를 보고 첫째 엄마라고 본다, 세 번째 엄마라고 본다. 한번 대답해봐요. 합리적으로. 그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애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애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오. 이러니까 나는 평소에 지도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므로 나는 못 물어주겠다. 그러면 지나가는 여러분들은 아, 세 번째구나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어떤 분이 앞에서 나 그런 엄마 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2.5번째입니다 이러고 저는 수업 계속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엄마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이 이해가 됐다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평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시험에 올라온다고요. OX, XX.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이라는 말을 이해하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죠. 그러면 무과실 책임을 지니까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책임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민사적 책임도 있고 2번, 형사적 책임도 있고 세 번째, 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거기 하단에 2번, 1번 민사 책임 줄 닦아야 되죠. 부진정 연대 채무. 쭉 내려가면 2번 형사 책임 줄 닦아야 되죠. 양벌 규정까지 있고 제일 밑에다가 그냥 3번 하나 적어놓고
행정적 책임까지 이렇게 딱 적어줘야 이제 모든 내용이 맞아 들어가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입문서에는 행정적 책임은 빠졌죠. 왜? 그까지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뺐지만 여러분 일단 기록은 해 놓으셔야 돼요. 주 교재가 기본서 교재가 나오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자꾸 이렇게 들어 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때 무과실 책임에는 몇 종류가 있다? 3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책임이라는 책임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모든 책임이라 그래요. 그죠? 됐죠? 자, 그러면 민사적 책임이 뭘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게 교재에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그래서 민사적 책임 하면 부진정, 연대, 채무. 형사적 책임 하면 양벌 규정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민사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겠지만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좀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데 이 고용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답니다. 그럼 1,000만 원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고용인에게 청구해도 되고 그 손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이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딱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직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 사람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것을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놓고 이제 필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용인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묻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잘못은 지금 고용인이 잘못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왜? 아무래도 이쪽이 형편도 좋고 고용인도 형편 좋은 사람 많습니다. 하여튼 형편이 좋고 본인은 손해를 입었다면 이제 중개보조원이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똑같은 대답. 왜? 책임지도록 법에 되어 있으니까. 좋다. 뭐, 그래 대답해도 되고. 뒤에 분 안 물으면 섭섭하시겠죠? 자, 본인은 만약에 고용인 때문에 1,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저랑 같이 소개해주고 막 그런 상담해준 사람? 지금 이렇게 물었잖아. 고용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내한테 상담했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둘 중에 누구한테 묻는데 지금 본인 같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지금 세 분 대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왜 저분한테 묻습니까? 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았어. 아까는 형편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하여튼 이렇게 나왔는데 책임감 많은 고용인도 많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지만 답은 뭐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고용인에게 물어도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물어도 되고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묻는데요. 지금 대답도 나왔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제 대답은 지금 빠졌지만 아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손해가 발생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랬죠. 보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묻기가 편하다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묻는다는 말이 대다수 대답이 나온다고요. 어쨌든 정답은 당사자에게 물어도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물어도 됩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은 야, 잘못은 네가 하고 내가 물어줬잖아. 그죠? 물어줬으니까 뭐를 청구한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 두 번째, 형사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그때 형사적 책임이라는 건 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계속 나가는 말이 고용인이 한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 고용인이 손해도 입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고용인이 징역이나 뭐를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업공인사에게는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벌금형이 부과되니까 이를 양벌규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적인 책임도 지고 또 무슨 책임도 져야 된다? 형사적 책임도 지더라. 이 벌금형 하는 게 형사적이에요. 그 형사적 책임을 지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양벌규정.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물을 때 이렇게 묻겠죠. 고용인이 한 징역이나 벌금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 뭐를 부과한다?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게 관리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행정적 책임은 교재는 없죠? 듣기만 하는데, 행정적 책임은 이겁니다. 여기 고용인이 중개보조원 등인데, 중개보조원이 뭐 잘못했다고 정지를 시키고,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등록을 취소시키고 자격을 취소시키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니까 그 행정적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 부담하게 되니까 그걸 행정적 책임이다 그래요.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가 정지될 수도 있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적 책임이다. 다 묶어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앞으로 내가 개업공인중개사 되면 직원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까지 전달됐습니다. 딱 한 문제거리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하고 관계도 알았으니까 드디어 32페이지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자, 업무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업무 지역에 대한 범위부터 알아야 됩니다. 지역의 동그라미. 찾았습니까? 그 다음 쭉 내려가면 큰 2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 대상물의 동그라미. 그리고 3번 겸업 업무의 범위, 겸업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세 가지 교재에 동그라미 놓고 주목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뭐가 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몇 종류가 있다고 오늘 공부하셨죠?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첫째는 누구? 중개법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다 그랬죠? 부칙, 육조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이게 개업공인사의 종류가 세 종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종류들이 지금 동그라미 있지만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물건, 대상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를 지금부터 구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했고 이제 개업공인사가 되었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누구하고 일한다 그랬죠? 직원들하고 일한다 그랬죠. 직원들의 관계를 알았다면 이제 직원하고 관계가 정리됐으니까 할 수 있는 업무를 따져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의 범위인데 이 중개법인과 개업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다? 전국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어디 강원도에 있는 업무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업무 지역이 어디다? 전국. 됐죠? 딱 끊으면 끝났죠. 그런데 부칙 6조가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묻겠죠. 부칙 6조인 개업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다?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부칙 6조인 개업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자, 그럼 이 말을 이해하셨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잠깐 보셨죠? 이 부칙 6조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가면 상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사무소를 갖췄어요. 이 부칙 6조가 왜 상계동에 사무소를 갖췄을까요? 잘 될 것 같았어. 또는 하고 싶었어. 여기서 사무소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을 한다. 그럼 사무소가 있는 시도는 어디다? 서울시 전체 물건만 거래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거를 시험에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부칙 6조는 노원구에 있는 물건만 거래해야 한다면 틀려요.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자 서울 전체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계동에서 택시로 10분만 나가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경기도다라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상계동에서 길만 딱 건너면 의정부가 되는데 경계에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뢰인이 여기 상계동에 있는 부층 6조에게 여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할까요? 총알같이 소개할까요? 총알같이 소개하지. 저기 사거리만 건너면 저 의정부 경계선인데 거기는 내 지역이 아니옵니다. 나는 거래 못합니다. 이런 부층 6조 거의 없겠죠. 그러면 총알같이 거래를 딱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른다? 지역을 위반했다 그런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층 6조밖에 없어요. 그럼 부층 6조가 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법인하고 개업공인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다. 전국이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은 지역을 위반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지역 위반은 누구밖에 안 일어난다? 부층 6조밖에 안 일어나요. 그때 위반하게 되면 제재를 뭐 받는다? 업무 정지 받습니다. 요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전달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 뻔히 뜨고도 틀립니다. 보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역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사유이다. OX. 예수님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지역을 위반할 일이 애초부터 없다니까. 그죠?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부층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역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 되겠죠? 주의하실 것.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은 구분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라. 부층 6조는 뭐 과수원만 거래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번 봐요.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밑줄 가야 되죠. 이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럼 규정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어졌죠. 자, 그러면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니까 모두 동일하다 이러면 끝났지 뭐. 그죠? 전부 다 똑같이 물건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층 6조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거래합니다. 근데 조만간에 부층 6조가 없어집니다. 이제 없어지면 두 사람만 딱 남죠. 그러면 물건을 구분해요. 예를 들면 중개법인은 5,00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거래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자는 5,000세대 미만만 하라. 이렇게 물건을 제한하기 시작한다고. 아니면 중개법인은 토지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데 개업공인사는 아파트만 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물건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동일하게 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이제 동일하다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따라 붙으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온다고요. OX. X 어떤 놈이 달리 정한다 그랬는데 똑같다 그랬는데 지금 그죠? 그런 문제를 주의하셔야 돼요. 다 알고도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문제를 풀 때 연습해야 될 문제고 지금은 자꾸 내용을 집으셔야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됐고 자 이제는 업무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런 개업공인중개사별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따질 때는 업무는 이렇게 따집니다.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합니다. 자, 업무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고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법인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이게 중개법인이 하는 업무고 개인이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개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업무를 구분할 때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자, 일단 개인부터 먼저 합시다. 이 두 사람의 개인들은 겸업. 지금 겸업이라고 아까 동그라미 하셨지만 중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겸업이라 그래요. 겸업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 이게 아주 큰 조건이에요. 겸업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자, 그럼 이 말을 이해했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이죠. 개인이죠. 중개 업무를 저 사람들이 원래 하는 업무가 중개 업무를 하는 자들이냐 그죠?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OX. 겸업에 제한 없다 그랬잖아. 그죠? 다시 부층 6조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물을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죠? 좀 더 심하게 갑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슈슈숍을 할 수도 있다. 발음도 안 되는 거. 안마 슈슈숍 할 수 있다. OX.
오예요, 오. 안마 시슈수업이 뭔데요? 그럼 묻지 말아요. 무조건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다른 곳에서 수업하는데 자기가 미용사래요. 미용사가 미장원을 경영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중개사 공부하러 오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따라와가지고 묻기를 제가 미장원을 하는데 제가 이 자격증을 따면 미장원을 하면서도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 없다 그랬잖아. 안마 시슈수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장원 못하게 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개법인은 아까 우리 법인의 기준에서 살짝 넘어갔어요. 14조 업무만 해야 한다. 14조에 동그라미 딱 했거든. 그죠? 그 14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겸업에 뭐 제한이 있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업무를 뭐라 부른다? 14조 업무고 그 14조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단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쪽 3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니까 상단에 어떻게 나옵니까? 법인이 하는 업무 들어왔고 내려오면 큰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와 부칙6조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인데 거기 첫째 줄 한번 줄 거 봐요. 2번에 1번. 이 법상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이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니까. 그죠? 자, 그럼 됐고 나머지 읽어도 없고. 근데 올라가면 법인은 이런 업무만 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법인의 업무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14조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14조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7가지 기억해놔야 됩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첫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뭐라고 적어야 된다? 당근 이래 적어놔야 돼. 그죠? 당근인데 또 당근이라고 적는 사람이 있죠. 당근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적으셨습니까? 갈로 열고 말밥도 적어놔 봐요. 말밥까지. 당진한 거를 당근 이런 걸 적고 해서 이꼴 말밥. 이꼴 말밥. 자, 일단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업무 뭐? 중개업. 당연하잖아. 이게 중개업자니까. 그죠? 당근이에요. 당근 이거는. 자, 두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답니다.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상가 그럽니다. 상가. 그 다음에 주택은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상가나 주택을 뭐 할 수 있다?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여기서 딱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건물만 되는구나. 그죠? 옆에다가 토지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토지를 관리한다 들어오면 틀려요. 3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하는 업무. 옆에다가 이를 컨설팅업 그러는 거예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프랜차이즈업 그래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맹점업을.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부동산 서버 역곡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간판에 부동산 서버 무슨 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에요. 중개법인은 그런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도 있다. 이 프랜차이즈업은 참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빵집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럼 빵집 제과점을 하나 하고 싶답니다. 꼭 경영을. 근데 여러분이 빵집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빵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까? 빵을 만드는 재료나 원료를 압니까? 또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파리바게뜨라는 가맹점에 가입을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파리바게뜨에서 와서 점포 다 열어주죠. 뭐 제품을 만드는 방법, 응대하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 다 해주잖아. 그 대신에 뭐를 내야 되고? 프랜차이즈 경비를 내겠죠. 그죠? 그래서 봐요. 사회에는 전혀 그 업무를 몰라도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니까. 그죠? 중개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이걸 간판을 어떻게 걸어야 되고 책상 걸상은 어떻게 놓고 어떤 물건을 받아서 어떻게 거래하는지 지금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부동산 서버 무슨 점 이런 데 가입을 하면 쫙 다 차려줘요. 간판부터 실내 장식까지 전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 교류도 다 해줘요. 그런 대신에 뭐를 내야 되고? 경비를 내야 되겠지. 그걸 가맹비라 그러잖아. 가맹비. 그죠? 이 중개업도 이런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중개법인은. 되겠죠?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주택과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과 상가 앞에 주택 앞에다가 아예 모든이란 두 글자를 좀 넣으셔야 돼요. 법에는 없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20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된 100세대까지만 분양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X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뭐라고 했다?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는 말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여섯 번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밑줄 긋습니다. 용역의 알선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그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그죠? 이삿짐센터, 이걸 익스프레스 그러죠. 지금 그 용역의 알선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겠죠. 만약에 신혼부부가 그죠?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20년 된 아파트를 만약에 신혼부부가 샀다. 그러면 여러분 보나마나 도배 새로 하겠죠. 그죠? 또 뭐 베란다 정도 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좀 더 간다. 그러면 그 신혼부부가 자기가 잘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다면 도배도 하고 뭐 아파트 베란다도 수리해 주세요. 그래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중개업자에게 잘 아는 인테리어 업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 주는 것을 주거 이전에 해주고 나면 인테리어 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인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모른다, 할지 안 할지, 그죠? 근데 앞으로 인사 안 하면 앞으로 일거리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이게 상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들이 2,000만 원 정도 공사를 했다. 그러면 리베이터 이래가지고 소개한 중개업자에게 200만 원 사례금을 줄 수 있다고요. 그거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에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중개사무소는 그런 업무들만 하더라도, 그죠? 여직원 월급이 하나 나온다. 그런 말도 해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 은행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 영업하러 나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필요하시면 우리 은행으로 좀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영업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졸업생 중에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거래를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모자란다.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은행에 있으면 가서 대출 받으면 되죠. 근데 보통 그런 거래를 하는 중개업자들이 이런 은행 같은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해줘야 또 거래가 성립되니까, 그죠? 전화 한 통화만 딱 해주니까 은행에서 직원이 나와서 서류도 받아가고 다 처리해주고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리베이터 0.3% 39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러더라니까요. 뭐 중개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 자기가 하는 일을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뭐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고 이런 거 받으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법으로 들 수 있다고 해놨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그 계약서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찌라시 이게 뭡니까, 이거? 찌라시 전단지죠. 광고 전단지 이런 거 전부 누가 다 만들어준다. 이삿짐 센터 같은 데 다 만들어줘요. 그 대신에 이렇게 제공해 줄 테니까 이삿짐 하나 걸릴 때 우리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은 평소에 점심을 청와대에 가서 먹어야 된다. 중개사무소 와서 놀아야 된다. 중개사무소 놀아야 돼. 그래 자기 일거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참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좋게 이야기해서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일거리가 좀 있는 데서 대출도 생기고 이삿짐 센터도 필요하고 인테리어도 필요하지 한 달에 한 거라고는 하숙집 하나 소개했다. 그러면 날 샜죠. 하숙집 소개하는 익스프레스 필요 없죠. 리아카만 하나 빌가면 되고, 그죠? 하숙집 빌리는 놈이 뭐 도배할 일도 별로 없고, 그죠?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와보면 중개사무소가 저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다 먹고 살겠나 싶어도 나름대로 길이 또 다 있다니까, 이런 게 보면. 그죠?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하지만 법무사가 명절에 법무사가 술 돌려야 될까요? 중개업자가 술 돌릴까요? 가봐요. 법무사가 술 돌려요. 왜 그러면 법무사가 누구한테 일거리 제일 많이 받는다? 개업공에서 제일 많이. 등기 서류 거기서 다 받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잖아요. 그죠? 알선할 수 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동그라미 합니다.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다?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 하는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그렇게 드러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게. 자, 첫 번째 다시 책 보셔도 되고, 첫 번째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뭐라 그랬죠? 중개업. 옆에 뭐 적어놔야 된다? 당근. 그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상가와 주택을 뭐 할 수 있다?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에 대한 상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뭐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을 다른 말로 뭐 가맹점업을 할 수도 있다. 경영기술과 경영기법을 제공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아예 적기를 모든 주택과 상가를 뭐한다? 분양할 수도 있고 분양을 대행할 수도 있고. 여섯 번째, 버티칼, 익스프레스 이런 거 좀 기억납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알선할 수 있고. 일곱 번째, 공매, 경매 업무를 법인은 할 수 있다. 까지가 지금 가볍게 적은 거예요. 이 14조 업무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어. 어떤 업무라도 해도 되는데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그러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는데 만약에 개인 중에서 예를 들면 부칙육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들어오면 OX 가능합니다. O입니다. 할 수 있다. O예요. 왜 가능합니까?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안마 시슈숍도 할 수 있다는데 이런 업무를 못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는 업무편에서는 오히려 법인보다는 개인이 하는 업무가 더 자유롭습니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고 법인이 하는 업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중에서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부칙육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공경매 업무는 누구는 못한다. 부칙육조는 못한다. 요거는 하나 기억해놔야 돼. 그죠? 그래서 공경매 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공매, 경매 업무는. 그리고 나중에 뒤편에 가면 매수 신청 이런 말도 여러분 다시 들으면서 경매 업무를 관리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 있는 거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뭐를 한다? 중개 업무를 하는데 등록을 하지도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고 적발되면 3년에 2천만 원이다. 이런 게 수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등록이 됐으면 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와 일을 하지요? 고용인하고 일을 합니다. 그때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데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진다 그랬죠. 그때 책임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게 진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임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업무를 시작합시다. 업무를 할 때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한다? 두 사람은 전국이고 부칙육조는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서만 해야 된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다. 모두 동일하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업무는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 근데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도 14조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딱 끊어놓고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부칙육조는 경매, 공매는 못한다. 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34페이지가 중개사무소죠. 이제 다음 주 수업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업무가 일어납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일어나죠. 중개 업무가 일하는 장소예요. 일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거예요. 사무소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사무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